네, 유치원교육과정 A 시작하겠습니다. 162페이지죠. 가다는 유아 및 아동에 관련된 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를 보시니까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무슨 법 하고 있어요. 자,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가지씩 쓰라 그랬는데요. 선생님,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은 이렇게 법 문제가 나올 때는요, 선생님들이 암기하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시는 밖에 없는데요. 이 법 문제를 그 교육과정에서 내는 걸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출제자 입장에서는요,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논란이 될 수 없으면서 정확히 공부하신 분은 쓸 수 있고 공부 안 하신 분은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선별하기도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문제씩 법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유아교육법의 그 해설 자료에 보시면 제2조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아교육법도 그렇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그렇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정의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정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정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유아교육법 제2조의 방과 후 가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에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빠진 부분이 방과 후 과정, 빠진 부분이 기역에 들어가는 게 방과 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설서에 방과 후 과정과 교육과정을 이제 설명해 놓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을 공부를 조금 미흡하셨던 분들도 실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였죠. 자, 선생님, 우리 누리과정에 와서는요, 저희의 교육과정이 기본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방과 후 과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과정이 여러분들 1일 4-5시간 동안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 자료, 그 해설서에 근거하면요, 하루에 4-5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과정이 교육과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활동 외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방과 후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과 후 과정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보육활동이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살피기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3조 교육과정 등은요,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방과 후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저희가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16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정의 파트에서 통합교육 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통합교육이 그렇게 동일하게 설명되어 있죠. 저희가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이 지금 장애, 유아, 일반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을 통합하는, 그래서 한 유치원에서 교육하는 게 지금 저희가 바라는 방향인데요. 2018년에 이제 초수 선생님이 인천에 최종 합격을 하셨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가신 유치원이 유초 그런 어떤 그 유치원이 이 장애 일반화의 통합 한 교실에서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범 유치원, 시범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게 지금 통합교육입니다. 아까 통합이 선생님, 저희가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에서 2013학년도 출시 말고 이 전 시간에 진행이 된 2013학년도를 분석하신 선생님, 저와 함께 하신 선생님들은 이 통합이라는 것을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통합은요, 저희가 이제 교과목 내에서 통합하는 거, 교과 간 통합하는 거, 그런 통합의 의미로도 쓰이지만요. 또 하나는 장애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을 함께 같은 교실에서 교육하는 교육을 통합교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에 들어갈 말 한 가지를 쓰고요. 리을과 관련해서 1에 들어갈 숫자를 쓰라 그랬는데요. 자, 디귿에 들어가는 게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인데 모모 시설의 장, 영유아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이겠죠. 잠깐 있어봐요. 왜 유치원은 저게 지금 선생님 제가 잠결에 그 부분을 2번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기 그 131페이지 그 지문에 어떤 모모 디귿에 들어가는 거 제 31조 보시면요. 165에 오시면 정확한 부분이 있죠. 제 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요게 맞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가 있고 세 번째가 간염병과 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보건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재난 대비 안전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교통안전이 있는데 각각 이런 교육과 관련된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바로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시간을 정해놨어요. 보시면 유치원의 원장,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장은 학교의 장은 제31조 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하여야 된다. 누구를 교사를요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을 매년 3월 31일 동안 교육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에 근거해서 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나온 거 있죠. 거기에는 시간이 적혀져 있지 않죠. 그런데 그 밑에 교육 기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 기준이 그 표가 제가 아까 5가지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게 그 별표 교육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 표가 바로 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근거에서 나온 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이 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인 거죠. 선생님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표가 지금 2019학년도에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교육 내용에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 관련해서 교육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저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 취학 전에 해당하는 교육이 아닌 거 한 가지 찾아내라.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저기 해당되는 개월과 횟수와 연간 교육 시간과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 내용을 그다음에 교육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나온 그 들어갈 용어는요. 아동복지죠. 아동복지.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뒤에 있기 때문에요. 빠진 단어만 쓰신다면 아동복지가 답이고요. 유치원 원장은 이 성폭력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 숫자는 8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 문제도요. 법에 근거해서 나온 것 같긴 하지만요. 실은 해설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167에 보시면요. 167에 보시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내용 범주, 안전하게 생활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고요.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 3, 4세 세부 내용에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 있죠. 성폭력, 학대, 실종, 유괴 상황이요.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시면 168에 보시면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밑에 내용의 상세 내용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에 성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확보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사는 성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지도해야 된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그 8시간이 바로 법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로 나온 겁니다. 마치 저희가 보면은요, 법에 근거해서 나온 문제 같지만요, 해설서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성폭력뿐만 아니라 실종 유괴, 감염병, 재난 대비, 교통안전 모두 다 물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 표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리을과 관련해서 3, 5세 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의 일부, 영역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에 1에 해당하는 3세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이네요.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거기에 근거해서 바로 하위 문제 2번 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그 세부 내용을 쓰라는 그 문제가 나왔네요. 한마디로 하위 문제 3번이 2번에 대한 힌트였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챌 뿐이지 각각의 하위 문제들이 다른 하위 문제의 시험 출제 범위를 알려주는 힌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기출문제 2번으로 가시면요. 그 169페이지죠. 김 교사가 3, 5세 누리과정과 해설서를 읽고 활동을 계획하는 상황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소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싶은 김 교사는요. 3, 5세 누리과정을 살펴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수학습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했죠. 자, 2013학년도 분석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설서에 편성과 운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편성과 운영이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 평가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지문은요, 지금 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학습 방법에는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뭐뭐뭐를 습득하도록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 대해서 해설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은 유아들이 습득하게 되는 사실, 개념, 정보 등을 말하는데요. 기억에 들어가는 말은 지식이겠네요. 그리고 니은은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능력인데요.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유능성을 의미하는데 저희는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모는 가치 판단, 감정적인 성향,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흥미와 관련된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양식으로 호기심, 자세, 느낌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태도 또는 태도 및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설서의 교수학습 방법 지침에 근거해서 3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171페이지에 보시면 170페이지부터 쭉 교수학습 방법의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3번째 지침,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식, 기능, 태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 태도를 태도 및 가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지침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도라고 쓰시면 안 되고 태도 및 가치라고 명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이고요. 자, 그 설명이요. 지식과 기능과 태도에 대한 설명이 거기 바로 첫 번째 그 단락에서 나와 있죠. 171페이지.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형성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 파트에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설명해 놓은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로만 했죠. 네, 해설서를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해설서에 나오는 용어는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쓰셔야 되고요. 자, 이거 제가 해설서 분석할 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가 어떤 개념,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해설서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개념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리을에서 3, 5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 내용을 2가지 쓰라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은 암기하신 분들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74페이지에 보시면 신체 운동 건강의 전체 내용 범주와 내용과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 4, 5세 공통으로 해당되는 걸 리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암기하신 분들만 찾으실 수 있죠. 그 두 가지가 뭐냐 했더니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가 됩니다. 두 가지. 자, 표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A 3번 보시겠습니다. 사상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기역의 사상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른들의 의무는 어린이를 지혜롭게 대하고 어린이가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받아들여 주도록 도와주는 협조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지문에 보니까 정상화, 자동교육 보이십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몬테소리죠. 네, 기역은 몬테소리가 있고요.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요, 환경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경험하여 배우게 되는 특성.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아들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경험해서 배우게 되는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인 뭐를 설명했겠습니까? 흡수정신이겠죠. 우리 아이들은 흡수정신. 자,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몬테소리가요, 정상화라는 교육의 목적. 정상화는 아이들이 발달을 정상적으로 이루는 건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정상화가 가능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은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민감기가 있고요. 이 시기의 유아들의 특성은 흡수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민감기, 흡수정신, 개념은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폭발적으로 배우는 것. 그런데 그 시간, 기간을 민감기라고 하고요. 그때 아이들이 나타나는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흡수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민감기기 때 아이들이 흡수정신이라는 특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폭발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이때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그 환경 내에서 흡수정신을 발휘해서 자동적으로 스스로 오류를 깨우치는 스스로 배움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스스로의 배움이 자동교육입니다. 스스로 오류를 깨우친다라고 해서요. 그러면 요 개념들에 근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지금 니은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니은에 해당되는 답은 흡수정신입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잠깐 설명이 들어가시면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2013학년도 분석에서는 편성과 운영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2014년 출시에서는 교수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13학년도에서는요, 계젤이, 사상사에서 계젤이 나오고요. 또 누가 나왔습니까? 방정환이 나왔고요. 또 한 명이 나왔는데 프레벨이 나왔습니까? 계젤과 방정환과 프레벨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몬테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던 학자들, 출제되지 않았던 범위에서 지금 출제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자, 디귿에 들어가는 학자는요. 아이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이 삶의 이유를 찾든 못 찾든 그 결정의 권한을 혹은 자유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 뒤에 질문을 보면 이는 가능한 거다. 이는 무엇을 통해서만, 무엇을 사랑하는 교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데요. 사랑하는 교사? 교사에게 이런 품성을 원하는 거 리일이거든요. 리일은 교사를 사랑의 피터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교사를 원했거든요. 좀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아이들의 행복과 자유를 원했던 그런 학자는 리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서도 교사나 성인이 간섭하지 않고 자치회를 통해서 리일이 썸머일에서 아이들 학생 자치회를 굉장히 중시했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학교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학생 자치회를 중시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리일이 확실하네요.
그 자치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익히도록 했다. 디귿에 들어가는 사상가가 설립한 학교 이름은 썸머힐입니다. 썸머힐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리을에 들어가는 말 하나는 자유입니다. 자유. 교사가 이 니일이란 학자가 또 시험 문제 2014년 출시에 나왔는데요. 이 학자가 자유라는 걸 가장 강조했습니다. 학생 자치에도요, 이 자유에서 나왔죠. 자유는, 니일이 생각했던 자유는 학습자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이 스스로 가능한 자율적인, 자율에 가까운 자유였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 니일 강의를 하고 나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자유와 자율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라면, 혹은 니일과 관련해서 용어를 적을 때 이걸 적어야 되나 이걸 적어야 되냐 물어보는데요.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을 니일이 자기 통제가 가능한, 조절이 가능한 자유라고 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설명하라 그럴 때 자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니일의 용어 그 자체는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말은 자유겠네요. 니일이라면. 그 다음에 미음은 누구냐 봤더니 교육의 근원은 자연과 인간과 사물이라 얘기했어요. 루소네요, 선생님. 자, 자연주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합자연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 합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거 동일한 겁니다. 교육의 원리라 그러면, 교육의 유형이라 그러면 자연주의 교육이고요. 교육의 원리라고 하면 합자연의 원리가 되는데요. 요것은 코메니우스부터 시작해서 루소, 페스탈로치, 그 다음에 프레벨로 이어지는 교육이 자연주의 교육입니다. 코메니우스가 전반적으로 합자연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합자연의 교육은 이런 거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선함을 따르는 거다라고 했으면, 루소는 그 합자연의 원리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가 뭔지를 설명했는데요. 그게 자연, 두 번째 사물, 세 번째 사람 또는 인간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 학습자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물리적인 자연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교육이라고 할 때 아이의 본성을 따르는 거, 아이의 본성을 지켜주는 교육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환경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숲, 이런 것들이 사물의 교육에 들어가고요. 인간의 교육은 우리 교사입니다. 교사. 이 자연에게 인적 자원이 되는 것들,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교사나 성인을 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습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교사를 뜻하는 단어고, 이 자연이 학습자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루소 모르고 시험장에 못 가십니다.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루소입니다. 답은 미음은 교육의 근원은 자연과 인간과 사물이다. 우리의 능력과 기관의 내적 발달은 자연의 교육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 우리 안에 내적인 발달, 그것은 자연의 교육이다. 학습자, 우리 인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달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게 인간의 교육이다. 그 발달을 어떻게 이용할지 가르쳐준다. 누가요? 교사가요? 성인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교육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 외부의 물체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선생님 자연 환경이나 사물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 사물의 교육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루소가요. 자연적인 성향과 조화를 이뤄서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교육, 거기 밑줄 치시고 합자연의 원리, 이걸 주창했어요. 그냥 답은 루소입니다. 루소 외에는 답이 될 사상사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 그 부분이요. 자, 182에 루소에 대한 어떤 루소의 썸머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머힐이라고 하셔도 되고 썸머힐이라고 하셔도 되고 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루소에 대한 부분이 성선설부터 시작해서 자연주의 교육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자연주의 교육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자연의 교육, 사물의 교육, 인간의 교육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공서에서 가져왔지 기출에서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전공서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이 정말 그대로 기출의 문제에 나와 있죠. 이렇게 저희의 기출 문제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공서의 문장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국가고시는요, 저작권법에 저촉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전공서를 가져와서 출제하는 게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출제 근거가 분명하고 논란이 없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항상 전공서의 근거에서 문제를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 책은 전공서를 100%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공서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한 건 원서, 저희 기출에 나왔던 루소나 페스탈로치나 이런 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쓴 그들이 쓴 원서에서 제가 추출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그 교재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번외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번외 교류 분석 이론은 유아교육 개론에서 부모론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나는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다는 행동수정 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동수정 기법도요, 행동주의에서 유래한 방법인데 이게 또 부모론에서 쓰이는 전략들이기도 하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번외 교류 분석에 의하면 교류는 자극의 욕구, 구조화의 욕구, 태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사람들 간의 상호 대화는 교류로 이루어지고요. 교류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 교류 유형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뭔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프로이드 아시죠? 우리 프로이드가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우리의 자아를 세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초아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저희의 본능, 욕구 같은 거죠. 두 번째 자아라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자아가 있고요. 세 번째 초자아라는 거 있는데요. 이 초자아는 부모님이나 사회나 혹은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규칙이 우리 내부에 내면화된 것을 초자아라고 하죠. 번은요, 프로이드 학파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프로이드 학파에서 번을 거부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번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드는데 자신의 이론을 프로이드 이론에 근거해서 만듭니다. 프로이드가 세 가지 자아로 분류한 것처럼 번도요, 세 가지 자아로 우리의 자아를 분류합니다. 원초아에 해당하는 건 아이의 특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욕구, 욕망이라고 해서 아동 자아라고 하고요. 현실을 고려하는 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자아라고 했고요. 초자아는 아까 제가 부모나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초자아에 해당하는 걸 부모자아라고 합니다. 번의 이론을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프로이드는 한 사람의 자아를 분석했더라면요. 번은요, 요런 한 사람의 자아와 또 다른 사람의 자아가 만났을 때 어떤 교류를 일으키는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 하위 문제 1번에 보시면 가의 근거에서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교류 유형을 한 가지 쓰고 민호와 엄마의 자아 상태를 각각 쓰라 그랬는데요. 민호가 A라고 보시고요. 어머니가 B라고 보셨을 때요. 엄마, 친구들과 뛰어놀았더니 배고파요. 라고 했나요? 저 성인이라면 배고플 때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사 먹거나 자기가 차려 먹겠죠. 그런데 얘는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반응을 너 배고픈가 보구나, 엄마가 금방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한 거 보니까 민호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요, 아동자아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쵸? 돌봐달라는 아동자아가
나 배고파. 그럼 날 돌봐주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에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머 너 배고프구나. 엄마가 금방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선생님, 엄마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널 위해서 뭔가를 해줄게 하지. 성인 같았으면 야 너 식당 가서 사 먹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똑같이 아동이라면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나한테 어쩌라고. 또는 나도 배고파.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부모 자아가 아동 자아를 돌봐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호의 자아는요. 아동 자아고요. 엄마의 자아는 부모 자아가 되는데요. 서로 문제 상황 없이 원하던 자아가 서로 답변을 했죠. 이런 것을 저희가 상보적 교류, 상호적 교류, 보완적 교류라고 하는데요. 다 세 가지 용어가 다 전공서에서 쓰이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류 유형은 상호적 교류, 보완적 교류, 상보적 교류가 답이 되고요. 민호의 자아 상태는요. 아동 자아, 엄마의 자아 상태는 부모 자아가 됩니다. 기역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역에 보시면 브라운리와 호월드가 나왔네요. 브라운리와 호월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이제 기출문제라서 어떤 대학이나 유치원, 특정 유치원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브라운리와 호월드가 이화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들이죠. 선교사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유아교육을 전파하러 온 선교사들이고요. 브라운리가 이화 학당과 이화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죠. 브라운리가 먼저 설립을 한 다음에 브라운리를 도와준 사람이 호월드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여성 선교사고요. 브라운리는 우리나라 말로 브레운이라고 하고요. 호월드의 우리나라 이름은 허길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학자 이름을 적을 때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셔야지 이 한국 명칭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브라운리와 호월드가 이화 유치원과 이화 학당을 설립하고요. 아이들만 교육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 교육도 했는데요. 브라운리는 어머니 교육에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이 어머니 교육을 아버지 교육까지 확대시킨 사람이 호월드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모임을요, 자모회 또는 어머니회라고 하는데요. 이 자모회라는 말은 실은 브라운리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균관 잘 알고 계시죠? 성균관이 실은요, 귀족 자제들이 공부하던 어떤 대학과 같은 기능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자모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 드라마 보시면 성균관의 자제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성균관의 어떤 규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 자모회는 우리 대대로 이 교육기관에서 어머님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브라운리가 했던 유치원, 이화 유치원, 이화 학당에서도 전파가 됐었고요. 호월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육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버지 교육을 힘썼는데 아버지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교육을 하게 되면서요. 통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보, 전화 등등의 통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그래서 일제시대 영화 보시면 전화기 이런 거 그 역사물에 그 드라마에 나와 있을 겁니다. 통신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모임 장소를 이화 유치원이나 이화 학당이 아닌 지역의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모임 장소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런 곳에 이제 모임을 가져서 아버지들이 손쉽게 참여하도록 만들었대요.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배경이론에서는요. 번에 대한 내용이 187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모교육의 역사가 188에 있는데요. 제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책을 제가 직접 쓰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거의 다 제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안 보고 강의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요령껏 책 페이지를 좀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이론을 설명할 때 그 책을 보셔야 되잖아요. 관련 이론 그 해당하는 페이지 보시고 잘 찾으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제 브라운리와 호월드가 우리나라 그 부모교육의 역사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188에서 189예요.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의 브라운리 지문 보시겠습니다. 185에 그 브라운리와 호월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교회의 자모회를 조직하여 어머님들을 계몽했습니다. 특히 하월드라고도 하죠. 하월드는 아버지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원래 달달이 모이는 모임이요. 매달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도록 지도했고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날 유치원에서는 가정통신문, 워크숍, 강연회, 대소집단 모임,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누리가정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 일과 교사 구성 등을 고려해서 부모 면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인데요. 제가 답을 말씀을 드렸지만 자, 기억에 들어갈 말 한 가지는 부모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제가 임의로 나온 부분이 아니라 아까 지금 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해설서에 어떤 방침에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편성과 운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조금 찾아봐야 되겠네요. 교재에 보시면요. 제가 중복돼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2013년 설명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3학년도 이론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운영편이 어디 설명되어 있을 거거든요. 편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 보시겠습니다. 72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72페이지 보면 편성과 운영에서 운영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4번, 73페이지 4번 보시면 네 번째 지침 보시면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부모 교육은 가정과 기관 사이로 오가는 연락장이나 편지, 게시판 안내, 자유로운 대화, 대소집단 모임, 수업 관찰과 면담, 자원봉사 활동, 부모 참여 수업, 의사결정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돼 있죠. 바로 저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 참여, 부모 개입 답으로 안 됩니다. 부모 교육만 답으로 됩니다. 저희가 실은 부모론에서 부모 교육, 부모 개입, 부모 참여 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이렇게 해설서에서 근거해서 나온 경우에는 해설서에서 쓴 그 용어 그것만 답으로 됩니다. 그래서 답은 부모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행동수정 기법 중에 한 가지인 모는 처음 유치원에 와서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적용한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부모는 헤어지기 싫어하는 자녀와 함께 하루 종일 놀이실에서 놀이한 다음에 귀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엄마는 자녀가 함께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만 그 다음으로 첫 번째 스텝, 헤어지기 싫어하는 아이와 하루 종일 놀이한 다음에 엄마와 함께 귀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오전 자유선택 활동 시간만 놀이하고 귀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엄마가 자녀와 유치원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진 다음에 귀가한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자녀와 유치원 앞에서 헤어지고 바로 귀가한다. 체계적으로 아이와,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텝을 밟으면서 아이와 떨어지는 방법의 강도를 달리했죠.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요. 189에 체계적 둔감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동수정 기법이다라고 나왔지만요. 이 행동수정 기법은 행동주의 학자들의 이론을 전략으로 그 이론에 근거해서 전략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체계적 둔감법은 저희가 행동주의 학자 중에서 왓슨이라는 학자가 찾은 방법입니다. 아이가 어딘가에 공포를 혹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있다면요. 그 상황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점점 벗어나게 해주자 이거인데요. 그 두려움을 처음에는
그 두려움에 노출되는 강도를 점점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늘려주면서 아이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체계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극부터 가장 강한 자극까지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아이의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행동수정 기법이고 왓슨이 제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답은 체계적 둔감법이요. 왓슨이 체계적 둔감법과 한 실험은요. 어떤 아이가 엘버트라는 아이가요. 흰색 동물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멀리서 흰색 동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잠깐만.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에 흰색 동물이 아이의 옆에 오게 하고요. 점점 오랜 시간 흰색 동물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요소를 처음에는 잠깐 보여줬다가 나중에는 점점 강도를 높여서 보여줘서 결국 아이가 공포를 느끼는 흰색 동물에 익숙해져서 그 공포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례 속에 나오는 아이는요. 부모와 떨어지는 게 공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함께 하다가 점점 엄마가 아이와 떨어지는 거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기출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가와다는 민교서가 작성한 저널의 일부이다 하는데요. 자, 하위 문제 보시면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또 나왔어요. 선생님 아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2013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출시에 또 나왔어요. 자, 우리 2019학년도 출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2019학년도에 나왔던 이론이 또다시 출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가에서 준우의 양보 행동을 일으키게 한 강화. 아까 제가 강화와 동기화는 동일한 용어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관찰학습이 일어나는 4가지 인지 과정 중 기억을 설명하는 것을 용어를 한 가지 써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아까 2013학년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요. 사회학습에 제가 4가지 과정을 설명드린 게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가 관찰이었고요. 두 번째가 모방이었고요. 기억 파지였죠? 죄송합니다. 기억 파지였고요. 세 번째가 재생, 운동 재생이었죠. 지금 이 특강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와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상반기 이론 강의가 끝나면 선생님들께서도 저처럼 책을 안 보셔도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4번째가 동기화, 동기유발입니다. 이 동기와 동기유발의 3가지 강화 또는 동기화가 있다라고 그랬죠. 동의어입니다. 강화, 첫 번째 강화, 직접적 강화. 두 번째, 간접적 강화. 세 번째, 자기 강화. 동기화라고 부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론을 참고하실 분들은요. 1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리고 이 강화나 동기화는요. 당연히 동기와 동기유발에서 하는 겁니다. 가에서 준우 행동을 일어나게 한 준우의 양보 행동을 일어나게 한 강화 한 가지. 여기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찾으라인데요. 한번 봅시다. 준우가 도대체 왜 양보를 했죠? 한번 봅시다. 가를 보시면요. 평소 양보를 잘 하지 않던 준우가요. 선생님, 제가 정은이에게 자동차를 먼저 가지고 놀라고 양보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민주감사카드에 글을 적어주느라 칭찬을 못 해주고 이야, 정은이가 무척 좋아했겠구나 라고만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기를 준우가 왜 양보를 했을까 그걸 했더니
어제 준희가 친구에게 양보해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칭찬받기를 기대해서 기대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준우가 친구들과 잘 놀 수 있도록 칭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준우의 양보 행동, 선생님, 양보 행동이 일어났다. 양보 행동이 일어났다. 무슨 단계에서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재생, 운동재생, 모방. 양보 행동이 일어났다. 재생, 운동재생. 그런데 왜? 한 행동을 봤기 때문이다. 그럼 관찰한 거에서 본 거는 뭘 관찰했을까요? 여기에서 모방하는 행동을 관찰한 겁니다. 한마디로 양보하는 행동을 본 게 관찰한 거고요. 그 행동을 기억했다가 재생하고 따라한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그 행동을 모방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관찰했다고 해서, 기억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모방하지는 않습니다. 모방한 원동력에는 동기와 강화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봤더니 선생님이 준이라는 아이, 모방 행동을 한 친구를 칭찬했네요. 칭찬했네요. 그쵸? 그러면 친구가 칭찬받은 걸 봤다. 그게 간접적 강화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봤다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회학습 이론에서 간접적 동기화를 대리적 동기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간접적 동기화와 대리적 동기화는 같은 용어거든요. 그 대리적 그 동기화는 모델이 강화받는 거. 자, 뭘 관찰했다고요? 강화받는 걸 관찰했다고요. 모방해야 되는 행동을 관찰한 게 아니라 강화받는 것, 칭찬받는 걸 관찰해서 간접적으로 그 행동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강화를 받는 게 대리 강화, 간접적 강화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도 보고 여기에서도 보는데, 여기에서 보는 건 강화, 동기화, 강화받는 걸 보는 게 여기에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 본 거는요. 자, 관찰, 주의 집중 단계 가시겠습니다.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단계인데요. 어떤 행동을 학습하려면, 학습하는 행동이죠. 학습하는 행동이 뭐예요? 모방하는 행동이죠. 여기에 속하는 행동이죠. 여기에 속하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주의 집중 단계입니다. 선생님, 단순하게 봤다, 그걸로 관찰 단계 써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론을 모르고 지금 문제를 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양보해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한 거죠. 그럼 친구가 칭찬받는다. 그거는 뭡니까? 대리강화죠. 그런데 이 대리강화여서 답은 대리강화 혹은 간접적 강화이고요. 관찰학습이 일어나는 4가지 인지과정 중 기억에 설명하는 용어 한 가지 써라 그랬죠. 아까 친구에게 양보해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이거 무슨 관계였습니까? 우리 간접적 강화라고 물어봤잖아요. 문제점에서. 이제 문제점에서 간접적 강화, 대리적 강화라고 물어봤으면 강화가 속하는 단계는 뭡니까? 동기와 동기유발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억에 해당하는 것, 친구가 양보해서 칭찬받는 것을 보고, 그거는 동기와 동기유발 단계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관찰 단계에도 속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에 해당하는 걸 보면요, 칭찬받는 것만 봤다라면 간접적 강화, 대리적 강화에만 들어가서 동기와 동기유발 단계만 되는 건데, 양보하는 것도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는 행동이 아이가 모방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양보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관찰 단계, 주의 집중 단계, 동기화 단계 모두 다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억만 생각한다면 주의 집중 단계, 관찰 단계, 동기와 동기 유발 단계 2개가 다 되는데요. 아까 그 아이가 준이가 친구에서 양보해서 칭찬받는 것을 봤다라는 거, 그 봤다라는 게 대리 강하다, 간접적 강하다 물어보는 게 하나의 소문지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대리적 강화나 간접적 강화가 해당하는 건 동기와 동기유발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간접적 대리적 관계라고 물어봤고, 그것이 해당하는 단계가 뭐냐고 물어봤으면 답은, 유도한 답은 이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100% 정답은 저는 동기와 동기유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관찰 단계, 주의 집중 단계에도 해당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유사 답안으로 주의 집중 단계도 답안으로 인정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둘 다 채점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올해 2019년 문제는 완전 다릅니다, 선생님. 우리 2019년 문제는요. 선생님 그 주의 집중 단계를 하신 분들 틀린 겁니다. 그 주의 집중 단계가 채점됐다 이렇게 하시죠. 그거요. 아니 저도 수강생이 있고 작년에 제가 수강생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수강생들의 그 반응은요 2가지로 나눠졌어요. 동기화가 답으로 채점됐다. 주의 집중 단계가 답으로 채점됐다. 이 2가지 의견이 50대 50으로 공존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SNS에는 동기화 단계로 채점된 분들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주의 집중 단계로 채점됐다라는 분들의 얘기만 그렇게 맞을까요? 너무 말이 안 되죠. 저희가 현실에서 만나는 단계가 맞지가 않죠. 제 수강생 분들도 의견이 이렇게 됐고요. 제가 대구에 한번 여행 겸 가면서 수강생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제 수강생은 아니었어요. 다른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인데 자기는 주의 집중을 썼는데 그게 틀린 걸로 채점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이게 동기화라고 생각되는데 동기화가 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드린 설명은 선생님들께 말씀드릴게요. 2013학년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봤고 칭찬받는 것도 봤으니까 주의 집중 단계도 되고 동기화 단계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동기화 단계를 4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모르고 계십니다. 동기화 단계는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동기화가 활용이 됐냐에 따라서 어떤 단계, 이 앞 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반두라의 이론이 교육학자죠. 반두라의 이론은 유아교육이 아니라 교육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학의 이론을 모르시고 풀면 반두라의 이론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유아의 책임자이시고 이론을 분명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2013년 문제는요. 양보하고 칭찬받는 거 2가지로 봤기 때문에 이 2가지 단계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간접적 강화, 대리적 강화가 이 1번과 4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했습니다. 친구가 칭찬받는 것만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운동 재생했던 그 양보하는 거 혹은 정리정돈으로 나왔죠. 정리정돈은 완전히 빼고 모방한 행동인 정리정돈은 빼고 칭찬받는 것만 밑줄이 돼서 무슨 단계냐 바로 봤어요. 그럼 칭찬받는 거는 대리적 강화니까 당연히 동기와 동기유발 단계고 그때는 2013년 출시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중 정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중 단계는 답으로 인정이 안 됐고요. 주의 집중 단계가 답으로 인정됐다. 실체 없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저희 선생님들을 채점을 했을 때 동기화가 채점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주의 집중이 채점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채점 결과가 내 예상대로 안 나왔을 때 그렇게 추측하시게 되죠. 추측으로 답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론은 답은 정확히 이론에 근거해야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강화와 동기화가 반두라의 이론에선 동의어라는 걸 모르고 강화에 속하는 게 동기 유발 단계, 강화에 속한다고 해서 동기화 단계에 속하는 게 아니다. 이런 개변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강화, 동기화는 동의어이기 때문에 강화는 동기화가 되고 그 강화가 되는 거면 동기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론 강의 이렇게 하면서 답변은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론은 분명히 아세요. 아무리 저희가 지금 학원 교육이고 노량진 교육이지만요. 여러분들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 전문가입니다. 교사 전문가시라면 여러분들이 교육학 지식이든 유아교육 지식이든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은 100% 완벽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카더라, 그렇게 채점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 채점을 한 사람은 왜 앞으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왜 답은 얘기가 되는데 그 답에 대한 근거는 설명을 못 해주는 겁니까? 답에 대한 설명을 못 해준다면요, 그 답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에서 민교사가 사용한 관찰법의 종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다음 주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쌓기놀이 영역에서 우리 반 유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30초 관찰, 30초 기록으로 50회 동안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관찰 결과 주의의 경우는 장난감 나눠 갖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요. 1에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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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자, 평가 방법 중에서 시간대별로 균일하게 나눈 이 시간대를 그 평가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시간 표지법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균등하게, 일정한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을 했죠. 그러면서 그 동안에 아이들의 행동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혹은 몇 번 나타났냐를 보는데요. 시간 표지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를 체크하면 유무 시간 표지법이고요. 그 다음에 횟수만을 얘기한다면 그 시간대에 몇 번이 나타났다를 표시한다면 빈도 시간 표지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시간법의 종류 중에서 시간 표지법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관찰법 중에서 어떤 종류냐라고 물어봤으면 빈도다, 유무다 따질 필요 없고요. 그냥 시간 표지법입니다. 자, 선생님 관찰법의 종류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는 시간 표지법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193에 보시면요. 시간 표지법은 특정 행동을 특정 시점에서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정해진 관찰 기간 동안 계속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겁니다. 관찰을 기록하는 방법은 행동, 출현 유무를 체크하는 방식, 행동, 출현의 빈도수를 표시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요. 시간 표지법은 미리 선정된 행동을 정해진 시간 동안 관찰하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에 맞추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진 표가요. 정확하게 시간 표지법 중 유무만을 표시한 유무 시간 표지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찰법은요. 성숙주의의 홀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관찰법에는 첫째, 일화 기록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간 표지법이 죄송합니다. 행동 목록이 있고요. 세 번째, 평정 척도가 있고요. 네 번째, 시간 표지법이 있어요. 다섯 번째, 사건 표지법이 있습니다. 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시간 표지법이고요. 선생님, 관찰법을 주장한 학자가 홀의 성숙주의거든요. 그런데 게젤이 표준 행동 목록을 만들었다가 2014년에 나오죠. 바로 이 관찰법 중에서 행동 목록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연령별 특징을 제시한 사람이 게젤. 그래서 게젤의 행동 목록을 표준 행동 목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했잖아요. 선생님들 이런 강의 어디서 못 들으세요? 제가 이거는 제 수강생 선생님들만 만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 지금 카더라 통신 SNS가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유아 임용에서는 SNS가 답을 만들어냅니까? 선생님, 가상세계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카더라 통신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상세계에서 답이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학문적 근거, 이론에 근거하고요. 그 이론을 100% 정확히 아셨을 때만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더라 아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학문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기출을 이렇게 특강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노하우가, 이 실비아의 모든 지식과 노하우가 이렇게 공개되면 가장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제 수강생분들이죠. 제가 2018학년대 도에 대구 직강 선생님들을 전원 최저 합격시킨 거 알고 계시죠? 강사가 이론을 100%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최종 전원 합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식견을 전문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유아 임용에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카더라나 개변이나 싸움으로 답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A형의 5번에 보시면요. 니은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고요. 니은 이론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지능 한 가지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
니은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드너 나오는데요. 가드너면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요, 인간의 지능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역에서 이것이 강점일 수도 있고 이게 약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한다는 사람이 다른 거 하나도, 다른 영역도 잘한다는 뜻은 아니다. 각각의 지능은 분리되어서 움직이고요. 이 분리된 지능이 통합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점을 중심으로 약점까지 강하게 만들어라. 무엇을 통해서? 통합교육을 통해서, 혹은 가드너의 이론에 근거한 강점 기반 교육을 통해서. 그게 이제 가드너의 다중 이론에서 근거한 건데요. 인간의 지능은요, 상호 독립적인 여러 지능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유아의 강점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유아들을 관찰해 보면서 각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매우 다양한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 다중지능이죠. 이론은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다중지능 그거 하나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지능 중에서 저기 그 지문 사례에 들어간 게 뭐냐라고 했는데, 타인의 기분과 동기를 파악하고 변별하는 거, 다른 사람과 지내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잘 조율하고 통솔하는 능력. 이게 대인관계 지능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가드너의 지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 가드너의 지능은 9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 7가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죠? 가드너가 현재 살아있는 학자거든요. 그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가드너에게 직접적으로 이 이론을 배운 학자도 있죠. 유아교육과 교수님도 있죠. 그 가드너가 처음에는 다중지능 이론을 7개 발표했어요. 그러다가 8개 발표하고 그 다음에 9개 발표했거든요. 가드너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은 계속 확장, 변경,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출에 나오는 건요, 가드너의 원래 이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했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전공서에 얼마만큼 들어왔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과 전공서에요, 가드너의 이론은요 9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전공서는 예전의 이론인 7가지만 소개됐지만 이미 최신의 전공서들이 9가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분명히 9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9가지가 뭔지 했더니 신체운동지능, 그 다음에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 내적지능, 내성지능, 대인관계지능, 대인지능, 음악지능, 자연관찰지능, 자연탐구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지능, 실존지능이 있는데요. 대인관계 지능에 해당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지능으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거다. 다른 사람의 기분, 기질, 동기, 의도를 식별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이다. 교사나 연극 배우, 정치가, 영업사원들이 이 지능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대인관계다라고 설명했던 부분과 그대로 동일합니까? 네. 그래서 답은 대인관계 지능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론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이유는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서. 오늘 강의 이거 나가고 나면 또 한참 그 악플이 두두두둑 달릴 건데요. 제가 하도 그 악플이 달려가지고 요새는 무섭지도 않아요. 요새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악플을 다시든 선플을 다시든 마음껏 즐기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똑바른 100% 이론을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강사들이 잘못했을 때도 저는 제 주장을 끝까지 학문에 근거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직강 선생님들이 최종 합격 전원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결과를 2019년 출시해서 2020학년도에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내용만 100% 소화하셔도 선생님들 최종 합격 분명히 되시니까요. 이것저것 딴 거 하시면서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실비아가 강의하는 거 100% 소화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A 6번 보시겠습니다.
A6번에 김교사의 일일 계획안이다. 나의 대일의 경험의 원추다. 김교사의 저널 일부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 일일 계획안 뭐 나왔고 김교사의 저널은 뭐 그렇다고 치고 대일의 경험의 원추가 나왔습니다. 요거 저희가 이론 시간에 정리해 들었는데 대일의 경험의 원추요. 선생님 대일은 교육학자긴 하지만 이론을 뭐 정립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일은 교육학자라기보다는 교육실천가,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입니다. 교사면서 어떤 공부를 쭉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일의 경험의 원추는요. 브루너의 표상 양식에서 확장이 됩니다. 브루너의 표상 양식. 자, 브루너라는 사람은요, 교육자라기보다는 교육학자입니다. 한마디로 실천보다는 이론을 냈던 교육 이론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유아들의 우리 학습자의 표상 양식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행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시청각적 표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표상. 으로 나눠지는데요. 요 표상 양식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학자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수의 행위를 할 때 어떤 게 행동적 표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게 영상적 표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게 상징적 표상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일이 이 사람은 교육 실천가, 교사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이 행동적 표상에 들어가요. 이런 게 영상적 표상에 들어가요. 이런 게 상징적 표상에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대일의 경험의 원추예요. 그런데 대일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실천을 위한 거라서 분명히 이론적으로 정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일은요,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이 행동적 표상에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영상적 표상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전파되면서 두 가지로 전파가 됐어요. 한 가지는요, 행동적 표상에 3개가 들어가고, 영상적 표상에 6개가 들어가고, 상징적 표상에 2개가 들어가는 걸 했어요. 총 11개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행동적 표상에 6가지가 들어가고, 영상적 표상에 3가지가 들어가고, 상징적 표상에 2가지가 들어가는 걸로 했어요. 이 순서는 경험의 원추 활동들이 올라가는 순서는 동일한데 이 중에서 어느 게 행동, 어느 게 영상에 들어가는지는 2가지로 나뉜 거예요. 둘 다 대일의 경험의 원추로 인정이 됩니다. 자, 1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험의 원추가 2가지로 설명돼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행동적 표상이 3개, 영상적 표상이 6개, 그 다음에 상징적 표상이 2개 들어가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경험의 원추 2개요. 두 번째요. 행동적 표상이 6개요. 영상적 표상이 3개요. 상징적 표상이 2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1번부터 11번까지 들어가는 순서는 동일한데 그 개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요 가장 밑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 뿔에 들어가는 것까지 차례대로 알아보시겠습니다. 순서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직접적 목적적 경험이 가장 밑에,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데요. 구성된 경험이 2번째, 극화된 경험이 3번째, 4번째가 시범, 5번째가 견학, 6번째가 전시, 텔레비전이 7번째, 8번째가 영화, 9번째가 녹화, 라디오, 사진 등 10번째가 시각기호, 11번째가 언어기호. 그런데 시범, 견학, 전시가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행동적에, 어떻게 보면 영상적에 어떤 2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의 원추가 2가지로 되는데요. 요번 시험에 나온 것과 이 2가지 유형을 모두 다 2019학년도에 그게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2013년 추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위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1은 디귿을 적용한 활동이다. 디귿에 들어갈 경험 한 가지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역이 동물병원 놀이예요. 이 동물병원 놀이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정하고 친구들과 동물병원 놀이를 해요. 이거 뭐예요?
상징놀이 아니에요? 상징놀이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디귿이 적용이 되는데 디귿에 극화된 경험에 상징놀이니까 극놀이니까 극화된 경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답은 극화된 경험입니다. 이거 암기하신 분들은 그냥 디귿이 세 번째 거니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 극화된 경험 쓰시면 되죠. 리을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경험의 원추는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넓은 면에 해당하는 게 구체적인 표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게 추상적인 경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을에 들어가는 게 구체적이죠. 그래서 답은 구체적이고요. 3번에 김 교사가 니은을 계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사무실 누리과정 운영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하고요. 1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그랬는데요. 운영과 관련된 거 선생님 있었죠. 운영 지침. 여기에서 그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운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과 200페이지죠.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 가정 들어갔고 지역사회가 빠졌네요.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쓰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호가 어떤 그 용어가 뭔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다의 편성의 근거에서 들어갈 말을 쓰라 그랬는데요. 아까 편성에서도 전문을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부분만 가져왔는데요. 201입니다. 반, 학급 특성에 따라 뭐뭐 있게 편성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융통성입니다. 그래서 1에 들어갈 얘기가 융통성입니다. 3번과 4번은 그냥 암기형 문제네요. 그 다음에 미음의 근거가 되는 사모세 누리과정의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제시된 세부 내용 한 가지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미음의 근거가 되는 거 나는 5세 유아들과 동물원 현장 체험 중 여러 방향에서 찍어온 동물 사진을 보고 그 차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동물이 이렇게 있으면 동물의 앞모습, 동물의 뒷모습, 동물의 옆모습을 사진을 찍어와서 그 차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에 관련된 세부 내용, 이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라는 내용에서 찾아보래요. 자, 201페이지에 보시면요. 수학적 자연 탐구 영역 중에서 수학적 탐구학이라는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그 내용 범주에는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게 몇 세입니까? 우리 아이 몇 세입니까? 3, 4, 5세 혼합인데 5세 아이들과 그렇게 했대요. 그럼 5세 세부 내용에서 찾으셔야 돼요. 5세 아이들과 했다라고 하니까 5세 세부 내용에서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정확히 세부 내용에 나와 있죠. 그 세부 내용을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해설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는 푸시겠죠.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요. 5세 반 김교사가 동작활동의 도입으로 유아들에게 들려준 동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비읍 동작의 명칭은 말뛰기, 이 말뛰기를 갤러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갤러핑을 말처럼 뛰는 걸 라고 하죠. 비읍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랑말처럼 뛰어다닌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말뛰기, 이 조랑말처럼 뛰어다닌다 이렇게 말뛰기로 설명됐잖아요. 그런데 말들이요. 밀어내는 거래요. 뒷발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렇게 앞으로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은 갤로핑 말뛰기 동작은요, 왈츠 동작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바닥으로 미끄러져서 붙이고 미끄러져서 붙이고 이 왈츠 동작이 이 갤로핑이 왈츠 동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닥타닥 이런 동작이 아니라 미끄러졌다가 다리를 붙이고 미끄러졌다가 다리를 붙이고 이 왈츠 동작에서 한 그 동작이 말뛰기 갤로핑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나중에 그 음악 이론
가시면 예술 경험에서 음악 이론 배우시면 이런 달크로즈 뭐 이런 학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학자들이 이렇게 동작 교육을 같이 했었어요. 음악의 요소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나오는 동작 중에 하나가 뭐 말뛰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뛰기 갤로핑이 도대체 그 이론에서 왜 나왔는지, 그 사람이 이제 왈츠 동작, 유럽의 학자니까 유럽 동작에서, 춤 동작에서 가져왔죠. 그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역, 니역에 해당하는 동작의 명칭 한 가지를 각각 쓰세요. 자, 기역에 해당하는 거. 한 발로 침대에서 문까지 콩콩 빨리 뛰기도 하고 느리게 뛰기도 했어요. 콩콩 뛰었다. 콩콩콩콩. 한 발로 뛰었다. 뭐예요? 한 발 뛰기죠. 어떻게 아냐고요? 자, 선생님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체 운동 건강의 배경 이론으로는 유아 동작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 동작 교육에 갈라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갈라휴라는 학자는요, 기본 동작의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 운동, 기본적 운동에 대해서, 기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본 운동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 운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동 운동. 두 번째, 비이동 운동. 세 번째, 조작 운동. 갈라휴가 얘기했습니다. 기본 운동의 유형, 이동, 비이동, 조작. 그런데 이 이동 운동에 들어가는 동작의 유형이 있습니다. 동작의 유형. 이동 운동에 들어가는 거, 비이동 운동에 들어가는 거, 조작 운동에 들어가는 거 각각 있는데요. 그게 우리 전공서에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206페이지에 기본적 동작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기본 운동을요, 기본적 동작이라고 하는데, 동작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를 동작으로 표현할 때는요, 기본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 기본 동작 안에도 어떤 그 구부리기, 뻗기 등등이 있죠. 요런 것들이 할 때는 기본이 아니고 그냥 동작의 유형이라고 물어봐요. A7번 가세요. A7번이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동작의 명칭이라고 했죠. 하위 문제 1번이. 204페이지. 204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동작의 명칭이라고 그랬죠. 기본 동작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각각의 동작의 유형들. 그 다음에 밑에는 비이동 동작에 해당하는 거 쓰라 그랬죠. 그쵸? 그럼 뭐예요? 비이동 동작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요, 선생님 기본적 운동이라고도 하고 기본적 동작이라고 하지만 얘를 기본이라는 말을 항상 붙어서 쓰지 그냥 동작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냥 동작으로 표현하면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이동 동작에는 구부르기, 뻗기, 꼬기, 회전하기, 흔들기, 지탱하기, 밀기, 당기기가 있고요. 이동 동작에는 걷기, 달리기, 뛰어넘기, 한 발 뛰기, 두 발 뛰기가 있고요. 안감질, 앵김질, 그 다음에 스키핑, 미끄러지기, 말뛰기, 갤러핑 나오고 있죠? 기어가기, 오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 동작에는요, 던지기, 굴리기, 받기, 차기, 때리기가 있는데요. 요거 각각의 것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얘들이 전공서에서 가져온 거기도 한데 여러분 교사용 지침서 있죠? 그 교사용 지침서에 이게 그대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나왔죠? A7번. 자, 기역에 해당하는 거. 한 발로 콩콩콩콩 뛰었어요. 뭐예요? 한 발 뛰기죠. 그 다음에 침대 사다리를 잡고 1층에서 2층 침대로 갔어요. 이거 오르기입니다. 기기는 바닥을 기는 거고요. 그 기는 동작을 위로 향하게 되면 오르기가 되는데요. 선생님 한 발 뛰기, 오르기 한번 보실래요? 이동 동작에 보시면 한 발 뛰기 호핑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르기라는 동작이 나와 있죠. 둘 다 이동 동작이죠. 둘 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셋 중에서 정하는 문제였다면 기응, 니응 각각 해당하는 동작의 명칭 한 가지를 각각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둘 모두를 해당하는 기본 동작의 유형이 뭐냐? 그러면 이동 동작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건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동 동작의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를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기응, 미음 중 비이동 동작에 해당하는 건데요. 비이동 동작은 장소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모두 쓰라라고 되어 있네요. 기역, 한 발로 콩콩콩, 한 발 뛰기 이동 동작. 그 다음에 오르기도, 니은의 오르기도 이동 동작. 디귿에 몸을 까베기처럼 꼬아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런 꼬기 활동은 비이동 동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귿이 해당되고요. 리을, 앉아서 다리를 쭉 폈어요. 펴기에 해당하는데 이 펴기도 비이동 동작에 들어갑니다. 미음, 바닥에 그려진 구불한 선을 따라 걸었어요. 걷기, 이동 동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디귿, 리을이 됩니다. 3번 누리과정 신체 운동 건강의 세부 내용이 제시된 움직임의 요소 중 미음에서 가장 강조된 거. 자, 선생님 그 세부 내용의 움직임의 요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8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2013학년도에도 출제되지 않았습니까?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움직임의 요소 208페이지에 보시면 그 세부 내용에 보시면 공간, 힘, 시간 이게 움직임의 요소죠. 그런데 공간에는요. 라반이 제시한 움직임의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경로 진로라는 게 있어요. 경로 진로가 우리가 움직였을 때 바닥에 그려지는 선을 경로 또는 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음이 바닥에 그려진 구불한 선을 따라 걷기, 바닥에 그려진 선이다. 개념이 명확하게 나왔죠. 이게 경로 진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동의어입니다. 경로 진로는. 그런데 이것이 강조된 움직임의 요소를 세부 내용에서 찾으라 하면 아까 시간, 힘, 공간이 나왔잖아요. 근데 경로가 답이 아니라 세부 내용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경로가 포함되는 공간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공간입니다. 자, 5세 누리과정과 3호세 누리과정의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고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208페이지 보실래요?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가 신체 조절하기, 기본 운동하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게 5세 누리과정 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체 조절하기, 이동하며 운동하기, 제자리에서 운동하기. 그런데 이동 운동과 기본 운동이 기본 운동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 운동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동과 비이동과 조작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설서에서는 묶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본 운동하기.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기본 운동이라고도 하고 기본 동작이라고 하고 기본이란 글자가 빠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자, 8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8번 가는 오세반 박교사가 작성한 활동 계획안의 일부이고요. 나는 유아 동작 교육 교수 방법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읍과 니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의 요소 중 가장 적합한 요소를 찾아 쓰라라고 기초 체력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위 문제 1번이 기초 체력이죠. 선생님, 기초 체력 동일한 겁니다. 체력이 우리 인간의 어떤 몸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유아기 때부터 길러진다 그래서 유아기의 어떤 체력을 좀 강조해서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해설서에서는 기초 체력이라고 하고요. 교육부 자료에서는 그냥 체력이라고 합니다. 해설서에서는 유아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체력을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하는데 213페이지에 체력의 요소와 체력의 측정 나오죠. 거기에 나와 있는 체력의 요소가 바로 기초 체력의 요소입니다. 저 중에서 고르라는 거죠. 근력, 유연성,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 평형성. 자, 근력에 해당되는 거 보시겠습니다. 근력은 근육의 능력이나 근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무게나 힘 등의 자극에 대해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유연성은 관절의 뻣뻣함이나 딱딱함 없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데요. 몸을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필수 능력이라고 합니다. 순발력은요,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능력이 순발력이고요. 민첩성은 재빠르게 몸을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요거 착각하시고 작년 시험에서 좀 이게 뭐 민첩성과 순발력을 전혀 분류하지 못하시고 또 실비아 답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비아 답이 항상 맞아요. 민첩성이 재빠르게 해요. 순발력은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이고, 근데 이 순발력을 재빠르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실비아의 답을 틀렸다고 하는데요. 제 근거 한번 보세요. 근거가 교육부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발력을 재빠르게라는 거 배우셨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냥. 자, 선생님.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뛰어가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내서 확 뛰어넘잖아요. 이런 높이뛰기 같은 게 순발력이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능력이고요. 우리 아이들 날다람쥐 같이 참 재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휙휙휙 방향 전환이 빠른 아이들. 재빠르게 재빨리 단시간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민첩성입니다. 제가 맺힌 게 되게 많나 봐요. 왜 나는 정답을 항상 얘기하면서 틀렸다라는 말을 듣지? 그것도 이론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되게 내재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특강을 준비하기도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셨네요. 그 다음에 지구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거 다 고치십시오. 그러다가 시험에서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100% 정확한 이론을 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제가 다패스 사이트에도 1대1 질문 게시판이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1대1 질문 게시판에 이 질문을 올려놓으셨어요. 근력과 지구력의 차이가 뭡니까? 근력은 근육의 힘이에요. 지구력은요,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매달리기 있잖아요. 이거는 근육의 힘이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오래 지속적으로 매달린다 이거죠. 오래 버틸 수 있는 거 지구력입니다. 그래서 근력과 지구력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이 지구력은 근지구력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지구력이요. 저항에 대해 반복해서 힘을 내는 거, 수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무게나 힘의 자극에 대해서 반복해서 힘을 내는 거, 지속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지구력이라고 하고요. 평형성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저한테 질문하시죠. 해설서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균형감이 맞습니까? 평형성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 균형감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평형성이라고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체력의 요소를 중심으로요.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의 요소, 가적 적합한 거. 기읍, 이긴유아들은요.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몸의 방향을 바꾸면서 신속하게 도망간다. 신속하게, 재빨리. 몸의 방향을 빨리 바꿀 수 있다. 민첩성입니다. 민첩성. 답은 민첩성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2013년 출시에도 나왔는데 2019학년도에 도대체 왜 틀린 겁니까, 선생님들?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 양손을 허리에 둔 채 상체를 뒤로 접히며 교사의 팔 아래로 빠져나간다. 이거 림보놀이 아니겠습니까? 림보놀이 뭡니까? 아이들이 허리를 상체를 뒤로 접힐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유연성입니다. 관절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아이들이 몸을 충분히 뒤로 굽혀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요. 나와 있는 건 유연성이 답이죠. 자, 1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너무 쉽지 않아요, 선생님?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세부 내용을 적으라는 거죠. 그런데 몇 세 아이입니까? 5세 아이잖아요. 그러면 214페이지에 가시면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라는 내용 범주에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근거하시면요. 5세 세부 내용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이죠. 그게 답인데 그게 5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3, 4, 5세 모두 해당되는 세부 내용이네요. 나는 디귿을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동작교육의 교수 방법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작교육의 교수 방법 중 간접적 교수 방법은 교사 중심의 직접적 교수 방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동작교육의 교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2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2가지 중 1가지가 다시 2가지로 나뉘어져서 총 3가지가 되는데요. 직접적 교수법. 두 번째가 간접적 교수법. 이 간접적 교수법에 지도 방법이 또다시 접근법이 2가지가 들어갑니다. 안내 발견. 그 다음에 탐색적 방법. 직접적 교수법은요, 교사가 직접 가르쳐준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교사의 언어적 설명과 행동, 시범으로요. 간접적 교수법은요, 교사의 개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건데요. 안내는 여전히 교사가 해주고요. 발견은 유아가 합니다. 자, 교사는 여기서부터는 이 2가지, 직접적 교수법에서는 언어적 설명과 시범 모두 교사가 합니다. 교사가. 그런데 안내 발견에 오면요. 안내, 언어적 설명은 여전히 교사가 하는데요. 이 시범은 유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가 교사의 언어적 설명을 잘 듣고 교사가 유도하는 그 동작을 발견해내는 거. 발견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시범은 유아가 하게 되면서 교사 주도이기도 하고 유아 주도이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유아도 능동적인 존재로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 교수법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교사, 여기서는 교사와 유아, 그러면 여기서는 뭘까요? 유아가 주도죠. 100% 유아가 주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수법이 아닌 방법이 되는데요. 교수는 가르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사의 방법을, 교수 방법을 중시하는데 여기서는 100%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법이라고 하지 않고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100% 유아의 창의적인 방법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설명도 시범도 유아가 하고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시도가 다 허용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서요. 안내 발견은요. 수렴적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이 수렴적 문제 해결은 분석, 해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교사의 언어적 설명을 통해서 유아들이 동작을 분석한다라고 해서 수렴적 문제 해결이고요. 탐색적 방법은 100% 유아의 창의적인 방법을 인정한다 그래서 발산적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자, 제한 없이 너 마음대로 생각을 발산, 확산해봐. 그래서 발산적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론으로는요. 교재에 216과 217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모두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동작교육의 교수 방법 중 간접적 교수 방법은 교사 중심의 직접적 교수 방법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 직접적인 것과 이거는 상반된다. 그런데 수렴적 문제 해결을 돕는 안내 발견적 교수법이 있고 발산적 문제 해결을 돕는 탐색적 방법이 있다. 그래서 빠진 건 뭡니까? 안내 발견, 그 다음에 탐색, 요거 빠졌죠. 그게 그 답인 거죠. 자, 안내 발견 방법 가시겠습니다. 교사가 유아 스스로 동작을 만들어내고 유아가 그 동작을 직접 시도해 보면서 설정된 목표예요.
설정된 목표가 설정돼 있어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데요. 교사는 친구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유아의 사고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질문을 한다. 그게 언어적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교사는 언어적으로 안내하고 유아는 행동적으로 찾아낸다. 동작을 찾아낸다. 설정된 목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인정된 게 아니라요. 설정된 목표에 맞는 동작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안내 발견 방법에도 정해진 동작,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탐색적 방법은요. 거기에 보시면 교사의 시범 없어요. 유아가 나타내고 싶은 방법으로 다양한 반응을 하게 이끌어주는 유형이라서 교사는 유아 스스로의 실험과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유아들이 표현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게 탐색적 방법이죠. 그래서 탐색적 방법은요.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없어요. 자, 정해진 답이 없는 거는 간접적 교수법이 아니라 그중에서 탐색적 방법입니다. 탐색 안내 발견도요. 정해진 답, 정해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언어적 설명이나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착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치원 교육과정 A인가요? 다음 시간 유치원 교육과정 B에서 뵙겠습니다.